쏟아지는 저 별빛 위로 수놓았던 너의 그 꿈들 라라라 라라라 라라. 안녕하세요, 뒷방사항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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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뒷방 상영관의 온정. 저는 배. 저는 오랜만에 녹음하는 아토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요즘 진짜 덥지 않나요? 네. 너무 더워요. 저희도 오늘 오자마자 한 얘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저는 찜닭이 될 것 같다고 그랬고 저는 굽네 치킨. 저는 치킨 남다. 근데 그게 난반인지 남방인지 맨날 헷갈려요. 그게 다 발음으로, 그러니까 발음이 아니고 쓸 때는 다 일본어로 응을 쓰는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방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저희 모두 막 초죽음이 된 상태로 와가지고 좀 쉰 후부터 이제 리허설을 하고 네. 녹음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부천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부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 영화들을 많이 보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 호러 영화를 잘 안 좋아해서 안 봤었는데 이번에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나이트메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 혹시 프레디 나오는 맞아요. 건가요? 프레디 come to 프레디 뭐 이렇게 하는 대사가 되게 유명한데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봤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상상력이 기발해요. 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영화고 이 영화가 아니고 오늘 다룰 캡틴 판타스틱이라는 영화에서라면 아빠가 이 영화를 매력적이라고 말했을 때 저한테 좀 손을 낼 것 같지만 아무튼 Interesting. 뭐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그럼 최근작이 아닌가요? 그게 80년대 영화라서 혹시 그 미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 네. 네, 아시나요? 알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음악도 그 8비트 음악이라고 하나요? 그 음악이 나오고 약간 게임 음악 같은? 네, 그런 음악이 나와요. 재밌어요. 그럼 영화를 많이 보고 계신가요? 영화제에서? 네, 되게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이 보고 있어요. 연시분들도 몇 분 만났었다고. 네, 연시분들 같은 영화를 보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로 뒷줄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GV 때 누가 뒤쪽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연시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연시 is everywhere. 아토믹 씨는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저랑 배씨의 공통적인 근황이 있었죠. 저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드밴스가 아니고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어드벤처를 붙여줘야 그게 돼요. 단계가 몇 단계인가요? 단계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 오픈 워터고 그 다음이 어드밴스드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뭐 레스큐, 약간 사람 구조하는 거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마스터가 단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또 강사 따는 레벨도 있고 또 약간 스페셜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한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또 따로 약간씩 있대요. 뭐 만약에 공기통을 좀 다른 거 질소가 많은 걸 쓰는 것도 따로 배우면 또 그걸 따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부적이구나. 맞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2단계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죠? 필리핀의 모알보알이라는 되게 귀여운 이름의 이름에
되죠? 이름의 동네? 아무튼 거기에 갔는데 보통 다이빙이 바다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골 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부시티는 제가 저번에 다이빙 갔을 때 세부시티 갔고 이번엔 아예 안 갔는데 세부시티는 정말 깔끔하고 쇼핑몰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진짜 시골에 다이빙샵만 쫙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벌레와의 전쟁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긴 했지만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거북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북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소원을 풀었다 할 정도로 거북이를 원 없이 봤고 거북이가 정말 귀여운 게 제가 거북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표정이 되게 근엄해요. 되게 입을 앙 다물고 되게 이것들 뭐야 하는 느낌으로 있는데 그리고 거북이 항상 느리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서 헤엄칠 때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휘젓는데 그 동작은 되게 느리거든요. 앞발을 움직이는 거. 근데 그랬을 때 나가는 속도는 꽤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어요. 귀엽기도 하고. 거북이랑 맞아요.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거북이가 진짜 많아서 거북이가 귀한 줄 모르고 아 거북이 왜 이렇게 많지? 거북이네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안 그래도 두 분이 오자마자 가방에 귀여운 맞아. 거북이 열쇠고리를 맞아요. 달고 오셔가지고 참. 진짜 이게 연시 소모임이잖아요. 그쵸. 캐시라는. 캐치 인 더 씨라는 근데 정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카페에는 가입되어 있죠. 아 맞아. 되게 보기만 해도 되게 좋아요. 네,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어리 때도 봤거든요. 맞아. 정어리 때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정어리 때 엄청 크게 그러니까 정어리가 되게 작잖아요. 그쵸? 작은데 큰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모여 다니는데 그걸 스쿨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어리 떼가 거의 한 70%? 그 바다의 정어리가 70%가 모여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진짜 막 저희가 해야 약간 되지? 갇혔었죠. 아, 맞아요. 그래서 강사님을 잃어버렸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약간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가 주위를 봤는데 우리만 있는 거예요. 저랑 벤님이랑 또 다른 같이 간 친구 한 명이랑 그래서 셋이 눈을 보면서 어떡하지? 약간 눈으로 대화했는데 거기서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강사님이 두둥실 오셔가지고 저희를 다행이다. 구해주셨습니다. 정어리 미로에 갇힐 뻔했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넉넉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오던 방향 쪽에, 그러니까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벽이 생겼더라고요, 완전. 그리고 시야도 좀 안 좋아서 그 순간은 좀 무서웠어요, 그때. 그때 정어리가 좌우 상하를 다 뒤덮고 맞아. 있었어요. 오, 무서워. 그러니까 위를 보면은 정어리가 그렇게 엄청 깊은 수심에서 있는 게 아니라서 위를 딱 보면은 그 해 비치는 게 딱 보이거든요, 맞아, 수면에. 근데 정어리에 둘러싸였으니까 그 안은 또 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은근 무서웠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쵸. 정어리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쵸. 진짜 색다른 경험들 하시고 오셨네. 저는 뭐 했냐면 요즘 진짜 덥잖아요. 네. 그리고 계절학기도 끝나서 오. 저는 왠지 집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실컷 누워 있었는데 정말 감탄하는 게 유튜브 음악 추천을 계속 해주잖아요. 뭘 네네. 들으면은 그쵸. 비슷하고 내가 몰랐던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 제 취향인 거예요. 이거 듣고 너무 좋아서 아, 이 가수 이제 기억해두고 이 가수 노래를 좀 파야겠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아, 근데 이 사람은 뭘까 하고 누르면 또 좋아서 아, 그럼 이 사람도 파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목록이 막 예를 들어서 렉스 오렌지 카운티 좋아해요. 맞아. 라는 좋아요. 사람의 선플라워 선플라워. 그거 혹시 뮤비도 보셨나요? 그 약간 수영장 맞아요. 있는 뮤비. 근데 뮤비도 너무 귀여운 게 초반에 막 되게 의기소침하고 막 되게 동네 친구들한테 눈치 보고 막 자전거 뺏길까봐 막 도망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활짝 웃더니 활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고 근데 진짜 그 행동에서 귀여움이 느껴지고
노래 가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선플라워랑 가사가. 그래서 이 사람도 좋았고 왈로우스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뮤비를 디스데이스랑 또 어떤 걸 봤는데 이 사람들도 제가 연시 음추위방에 추천을 했었는데 뭔가 하찮고 뭐라 해야 되지? 나른하고 그럴 때 듣고 싶은 음악? 노래 가사도 영어긴 하지만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뭐 내가 뭐 너한테 좋아한단 말을 하는데 너는 이거를 깊게 듣지 않겠지 어차피 나도 그냥 해본 말이야 막 이런 좀 의기소침한 꼭 귀여운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의기소침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귀엽잖아요 뭔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데이식스가 있는데 데이식스. 앨범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제가 녹음 때 말해야지 하고 까먹어서 예전에 말을 못했는데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요. 데이식스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5명인데 4명이 보컬을 하거든요. 어. 근데 넷 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그 부분들 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 그래서 목소리 구분하면서 듣는 재미도 있고 약간 동방신기가 떠오르는데. 아 동방신기 노래는 제가 안 들었어가지고 진짜요? 네 미로틱밖에 잘 모르는데 미로틱. 여튼 이 사람들은 밴드니까 되게 지르는 노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높아요 노래가. 노래방 가서 부르면 목이 나가요. 여튼 저는 그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음악을 듣고 지냈습니다. 음악. 본격적으로 더워지는데 집에서 음악 듣고 있기 좋겠네요. 그쵸. 아, 요즘 전 콜바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콜바넴. 더워지니까 음. 그 OST를 다시 많이 듣고 있어요. 약간 안 들었다가 요새 더워지니까. 후양 스티븐스의 저는 최근에 복숭아를 먹었어요. 맛있었나요? 네. 100도였어요. 어, 백도였군요. 복숭아. 진짜 맛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뒷방상영관 10번째 영화는 맷 로스 감독의 캡틴 판타스틱입니다. 2016년 영화고요. 이 영화의 뭐 선정 이유라는 걸 배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선정 이유, 사실 뒷방상영관 영화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캡틴 판타스틱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된 게 제가 부천에 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2016년에 부천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지 못하고 2017년에 부천에서는 영화제 기간이 아닐 때도 영화제 영화들을 상영을 해주거든요. 시청에서. 그때 신청을 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됐고 같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저도 배 씨가 좋아하는 영화를 해서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게 저는 이미 이 녹음을 하면서 제가 5점 만점을 준 영화들 이미 4개나 해버렸거든요.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점점 막 쌓아둔 재고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차에 마침 배 씨가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약간 제가 안 본 영화를 이번에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잖아요. 포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요새 자꾸 콜바넴이 생각나는데 약간 요새 그런 나무의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 숲 같은 이미지. 그래서 고른 것도 있어요. 그 배씨가 말한 여러 영화 목록 중에서. 네, 그러면은 아토믹 씨가 이 영화의 감독님에 대한 네. 조사를 좀 해오셨다고. 네, 일단 맨 로스라는 감독님이시고요. 원래는 본업은 배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키에도 아예 액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제가 안 본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유명한 영화들 몇 개 꼽아보자면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나왔던 아메리칸 사이코 또 더 에비에이터도 있고
더 에비에이터엔 아마 디카프리오가 네,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그리고 등등 되게 유명한 영화는 많았는데 제가 거의 안 본 영화고 그렇게 큰 역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몇 편 하셨는데 빅 러브라는 드라마랑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에도 나오신대요. 근데 이거 둘 다 저희가 안 봐서 이것도 실리콘밸리는 뭔진 아는데 네, 트로는 본 것 네, 같아요. 근데 미드 잘 안 봐서 제가 그리고는 뭐 CSI나 아니면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인가? 그런 유명한 거에 약간 에피 한두 개 잠깐씩 나오는 거 그런 거로도 좀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1997년이랑 2009년에 단편 두 편을 찍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편은 2012년에 28 호텔 룸스라는 영화를 하나 했고, 그리고 2016년에 이 캡틴 판타스틱, 이게 가장 최근작이자 좀 그나마 대중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캡틴 판타스틱은 감독이랑 극본까지 쓰셨고, 약간 이걸 쓰게 된 계기가 지금 두 아이의 아빠신데 아내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관해서 여러 뭐 논쟁도 해보고 여러 고민을 하던 차에서 좀 그런 육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고안을 하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어쨌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텐 정말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완전히 존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영화 스토리를 생각을 했고 또 어릴 때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게 인터뷰에서는 그 영어 표현으로 쓰면 Alternative Living Communities라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산에서 지내셨는지 좀 도심과는 떨어지고 학교도 약간 홈스쿨 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먹는 것도 자급자족하고 이런. 그런가 봐요.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약간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해요. 그래서 홈스쿨하고 좀 이렇게 도심간 떨어져서 지냈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진짜 영화에 잘 녹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영화 만들 때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내 상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겠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수도시설을 쓰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 등등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영화에도 그런 걸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극본,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네. 직접 쓰셨다고 네. 하셨는데 여기서도 되게 뭐 롤리타라던가 뭐 노암 촘스키라던가 이런 되게 많은 책이나 사상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왠지 다 본인이 다 보고 다 전부 읽고 그러고 나서 쓰셨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초반에도 애들이 이렇게 모닥불에서 책 읽는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까마귀 맞아. 형제들. 그리고 총균세도 있었고 하나 미끌마치. 그런 거 다 읽으셨을까요?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가는. 아무튼 그리고 배씨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이게 방금 아토믹 씨가 얘기하신 그런 홈스쿨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 가족이 나와요. 아빠랑 6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아빠가 홈스쿨링을 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숲속에 살면서 체력 훈련도 하고, 또 직접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책을 읽고, 또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집은 약간 캠핑버스? 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캠핑장처럼 되어 있는데 뭐 작은 오두막 같은 공간도 맞아요. 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숲속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방식인데 갑자기 아팠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조울증이셔서 자살을 하셨죠. 네, 자살을 하셔서 이 숲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의 방식에 마주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찾아가서 그쵸? 소란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소란을 일으키고 결국에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의 장례식을 아름답게 마치게 그쵸. 되죠. 그래서 그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 속 등장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해서 막 식물을 채집하고 사슴을 잡고 막 생간을 먹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토믹 씨가 아까 리허설 때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 계약서에 네, 아이들이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벤의 여동생 집에 갔을 때 뭐 예전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은 아내인 레슬리랑 그 여동생의 남편이 아마 그 설탕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슬리랑 벤은 아이들한테 설탕이나 정크푸드 같은 걸 절대 안 먹이는 이런 부모로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 그 아역 배우들과 계약을 할 때도 영화 찍는 동안엔 설탕과 정크푸드를 먹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참았는지, 저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연기 정신이고. 네, 그러면 이쯤 해서 영화 간단한 소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갈게요. 다시 보기는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누가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니까 어머니의 장례식을 이 가족이 참석하기 위해서 가서 그 와중에 뭐 벤의 여동생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아내 레슬리의 장인 장모와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고 이제 그 모든 게 끝나고 온 가족이 다시 시골로 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아이들이 그 아까 말했던 캠핑 버스 그런 거에 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나이였나 사자였나가 원래 뭐 특이한 걸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털실로 막 의자에 막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그거를 그의 두 누나 언니들이 치우지도 않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실 넘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침 먹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 아침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되게 평화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때부터는 거의 배경음악도 없이 이들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홈스쿨링을 그만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다 같이 아침을 먹는데 각자 다른 책을 읽거나 흥미있는 거를 정말 몰두해서 해요. 맞아요. 자기가 정말 기뻐서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빠는 그런 애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둘째 아들인 넬리안이 아빠에게 시리얼을 따라주고 아빠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 영화의 모든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시 평화를 찾은 거의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한 평화로움을 느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장면의 빛도 좋았고 햇빛도 좋았고 이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고즈넉한 평화로움? 고즈넉하고 안정감 있고 따뜻한 그런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되게 평화로웠는데 근데 이 식탁 장면을 되게 소리도 없이 멀리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좀 깊숙이 들어가서 관찰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거리를 두고 가족한테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확고한데 세상에 나오면서 이런 확고한 삶의 방식을 시험당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또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가족한테 떨어져서 뭐랄까 이 가족만의 사정을 잘 모르는 채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를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좀,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 바꾸거나 우리한테 맞춰서 하기보단 그냥 알아서들 어차피 잘할 거야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잘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초반에 좀 이 영화에서 너무 그 벤 아빠가 너무 강압적이고 약간 너무 독단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막 되게 그냥 우리처럼 평범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에 사회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되게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약간 혼나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싫었어요. 그런 태도가 너무 자기 것만 옳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빠도 결국 타협을 했고 또 그게 학교를 가는 건데 애들도 되게 기쁘게 학교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엔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엔딩이 딱 사람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 영화 참 따뜻하고 좋은 영화였다 맞아요. 라는 느낌이 들만한 엔딩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렐리안이 원래 좀 애들 중에서 6명 아이들 중에서 제일 반항적인 그쵸. 아이였잖아요, 아빠한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아빠랑 이전에 엄청 싸우고 나서 아빠 그릇에 시리얼을 직접 부어주거든요. 시리얼을 붓고 우유도 부어주는데 아빠는 또 그걸 이렇게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해한 모습? 뭐 말로 화했지만 그렇게 뭐랄까 가벼워 보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런 사소한 일상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두 분이 서로 눈치를 보시는데 제가 할까요? 저는 저는 또 초반 장면인데 초반에 그 모닥불에서 막 책을 각자 읽다가 갑자기 아빠가 기타로 음악을 연주를 시작하니까 그 첫째 아들인 보데반이 기타를 또 갖고 나와서 아빠에 맞춰서 약간 연주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각자 뭔가를 연주를 하거나 하려 하는데 그때 렐리안이 되게 반항적인 표정으로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약간 눈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입꼬리 살짝 한쪽 올리는 거 막 막 이런. 약간 에드워드 펄롱 생각나는 반항적인 맞아요. 그런 되게 느낌. 반항적인 얼굴로 그 약간 카운이라 해야 되나요? 의자 형태 이렇게 리듬을 치는 맞춰주는 그런 거를 갑자기 의자를 퍽퍽 치는데 아빠랑 형이 하는 그런 음악과 전혀 다르고 전혀 박자도 안 맞고 엄청 반항적으로 하는데 순간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다가도 거기에 맞춰서 흥겨운 음악을 다 같이 하면서 막 춤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 장면이 약간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좀 비슷했던 게 항상 렐리안이 반항적이었고 막 아빠한테 의문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뭔가 튀는 그쵸. 그런 질문들도 하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 때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뭐 도망치기도 했고 되게 뭐 크리스마스나 챙기지 이런 말도 하던 아인데 그 마지막에는 렐리안도 여기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렐리안이 반항적이지만 아빠가 음악을 맞춰줬듯이 렐리안도 아빠한테 맞추고 또 아빠도 렐리안한테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이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가족끼리 뭐를 다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같은 것을 좋아하거나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서로 그냥 악기 하나씩 간단한 거라도 하면서 막 노래도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도 보면 사자랑 나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큰 악기는 하지 않지만 뭐 쌀소리 나는 뭐 이런 걸 흔든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맞아. 이런 식으로 각자 참여하잖아요. 아니면 샤우팅도 하고. 샤우팅. 약간 인디언 느낌 나는 자유분방한 막 이런 샤우팅을 한다던가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흐뭇했어요,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팬님의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뭐 꼽을 만한 장면이라면 이 가족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갔을 때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장인 장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그분들이 되게 벤 가족의 삶의 방식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반대하고. 그래서 또 아들인 렐리안이 가출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양육권도 주장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든요. 장인인 잭이 주로 나서서 네. 강하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렐리안을 꺼내려고 집에서 꺼내려고 베스퍼가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구출을 하려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그쵸. 그리고 심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가족이 좀 해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삶의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남고 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차를 타고 그 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데 모닥불에서 좀 뭐랄까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진짜 막 그 표정이 내가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건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다 틀렸나? 이런 그런 공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 구출하기 작전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만 구출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근데 아빠를 그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아빠가 알려줬던 홈스쿨링에서 배웠던 그런 말들로 아빠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암 촘스키가 한 말인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게 되고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가 생기게 된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빠를 설득을 시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자체로도 좋았는데 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주변 사람한테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네. 근데 그게 뭔가 의도치 않게 되게 상당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다시 나한테 해주기도 하고 저는 제가 그 말을 했던 걸 까먹고 있다가 그 말에 힘을 다시 얻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의 생각이나 뭐 깨달음 같은 걸 주변에 나눴을 때 의도치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또 힘이 약해졌을 때 힘을 다시 얻고 다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장면에서. 벤이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벤이 항상 강조했던 게 네 논리로 네 말을 하고 너 말이 아닌 행동이 너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논리로 벤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주로 벤이 강압적으로 뭔가를 말한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옳은 말을 하니까 벤이 이제 씩 웃으면서 그래 구출 작전 가자. 그리고 그 말을 렐리안이 해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심지어 우리가 약간 렐리안에 셋 다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장면 꼽은 거 보니까. 그래서 렐리안의 역할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반항적이지만 타협할 줄도 아는 거. 아빠도 그 모습에서 좀 타협해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셋 다 말은 안 했지만 아까 말했던 장례식 장면도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이 엄마 구출 작전이라는 게 엄마의 이제 유해가 있잖아요. 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장인과 장모는 이 자기 딸의 시신을 기독교식으로 그쵸. 장례식을 하고 무덤에 이렇게 묻는데 엄마의 유언장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았던 거죠. 맞아. 자신을 화장을 해서 화장실 변기에 불려서 내려라. 근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공공장소의 화장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닌 화장실에서 날 변기물에 넣고 내려라. 그 화장시킨 가루를, 그쵸. 유골을. 그리고 또 장례식 때 꼭 음악과 춤을 함께 맞아요.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니까. 맞아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그 벤과 이 아이들에겐 너무나 화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의 유해를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가지고 엄마의 시신과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에 엄마의 그 엄마의 시신을 어떤 외딴 절벽 같은 곳 위에서 재단처럼 만들어 놓고 불태우고 춤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Sweet Child of Mine. 원래는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다른 분위기로 부르게 됐죠. 그리고 아까 무덤 팠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 전 좀, 저래도 되나 싶긴 했는데. 그러긴 했는데, 그때 막 그 비석에 글귀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은총에 잠들고 이런 걸 써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이거 무덤 파자, 안 그럼 엄마가 영원히 불씨 아래서 누워있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맞아. 엄마를 이 불씨에서 꺼내내자,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 좀 웃겼어요. 애기가 그런 말 한다는 게. 나이. 그리고 춤추고 노래할 때도 아까 아토믹 씨가 말씀했듯이 아이들의 의상이 옷이 맞아요. 영화 전체적으로 다 되게 예뻐요. 좀 빈티지하다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되게 튀는 색상들 막 쓰잖아요. 막 초록색깔, 빨간색, 보라색도 쓰고. 밴도 막 빨간색 정도 입고 오고. 맞아. 맞아. 처음에 장례식장 들어갔을 때 그 모습 너무 그때부터 좋았어요. 포스가 딱 느껴졌죠. 그때도 그러니까 음악과 춤을 준비하고 갔던 준비하고 거죠. 갔던 건데 다들 검정색 정장을 그쵸.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누군가의 죽음을 마지막을 이렇게 울고 막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웃으면서 다들 노래로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는 장면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애도 방식이 있고 그걸 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죽기 이전에 말했던 대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좀 장례식 장면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좀 독단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장인 죽은 자의- 장모의 네. 심지어 의식대로. 종교 자체도 그 엄마 자신은 조직화된 종교를 그쵸. 엄청 싫어했는데 근데 이 기독교 목사는 심지어 레슬리를 생전에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례식을 주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폭력적이라고 느꼈었어요. 답답했죠. 저는 제일 오랜 친구들과 예전부터 한 얘기가 누구 죽으면 장례식장에 육개장 말고 뷔페로 하자고 그런 얘기 아직도 하거든요. 지켜줄 수 있을까요? 유언장에 남겨야겠어요. 정말 존중해줘야 된다. 그냥 그게 어떤 맛있는 마음이지, 거나 그때. 먹어라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애들끼리 많이 얘기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직 몇십 별로 년 아직은 후면 생각하고 좋겠네요. 싶지 않네요. 아, 그리고 아까 아토믹 씨가 그 아이들 랠리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6 아이들이 나오고 각자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계속 랠리안 얘기를 하는데 전 랠리안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왜냐면 이렇게 영화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가장 마음에 든다거나 뭐 그쵸. 나랑 닮은 것 같다 이런 인물을 찾게 되는데 저는 그게 랠리안이기도 했어요. 보면은 랠리안은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뭔가 막 이래도 되나? 쟤네는 왜 저러는 거지? 하는 조금은 의심하는 그런 눈빛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가족을 보는데 뭐 처음에 그 사슴 잡고 성인식하고 그 이후에 수련할 때도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가요? 제 기억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할 때도 자기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까 말했듯이 다 같이 연주할 때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식으로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돌출되는 행동이나 아버지와 대립되는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중 가면은 그 장인장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고 먼저 주장하는 것도 랠리안이잖아요. 저는 랠리안을 보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상식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고 이 가족만의 독자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잘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랠리안은 그걸 항상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서로 계속 무엇이 옳을까 의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랠리안의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엘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왠진 잘 모르겠지만 키엘러 보라색 좋아해서 보라색 옷 입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롤리타 읽었을 때 한 말도 좋았고 사실 롤리타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아동 성추행, 아동 성애자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되게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책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또 이걸 내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데 약간 그때 롤리타 읽으면서 자기 생각 말했을 때 그냥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이름이 뭐였죠? 키엘러가 롤리타를 읽고 있는데 아빠 벤이 롤리타 읽고 있네. 너 진도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엘러가 뛰어넘었어 하고 얘기를 하고 아빠가 그럼 롤리타 책 어떠니? 하니까 키엘러가 흥미로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전원이 막 알람 울리듯이 흥미롭다는 말은 금지어다. 막 흥미로워는 금지어야. 그거는 아무 뜻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흥미롭다는 말은 하지 말고 너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키엘러가 좀 느리지만 되게 천천히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는 롤리타를 읽고 있는 것도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흥미롭다는 단어를 금지어로 정한 게 좋았어요. 뭔가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도 별로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생각을 그냥 푹 뛰어넘고 흥미롭네 하고 다음 장 넘어가고 결국엔 약간 그 생각이 좀 허공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꽤나 하게 되는데 그런 흥미롭다는 그 편한 말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진짜 천천히 읽더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뒷방 상영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나 뭐 책 읽고서 재밌네, 그냥 어느 뭐 이런 얘긴데 이런 게 그냥 좋았어 끝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대화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영화를 보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이것저것 듣고 말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을 잘 못해서 지금도 잘 못하지만 되게 아니요, 어려워.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연습, 그리고 맞아요, 내 맞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생각을 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요. 이 말이 저는 제가 문화를 즐기려는 제 나름의 태도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저는 그 계속 왓챠 앱을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 소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좋으면 이게 왜 좋았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적어놓으려 노력합니다 라고 써놨는데 저는 항상 영화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 그런 게 취미인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땠어 하고 물으면 좋았어, 흥미로웠어 이렇게 말하고 근데 어느 부분이 왜? 이러면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 뒷방상영관에서도 하고 있듯이 좋았으면 어느 부분이 왜 좋았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보여지는 게 뭔가 통한다는 제 생각과 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교육 방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쵸. 크게 한 2가지 혹은 3가지의 교육 방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벤을 주축으로 한 이런 자연에서 살아가는 좀 자유주의고 세상과는 동떨어지더라도 독자적으로 논리를 갖추며 살아가는 이런 가족과 또 그 사촌, 벤의 동생이 살아가는 약간 우리가 원래 보통 생각하는 미국 애들은 뭐 이렇지 뭐 게임하고 뭐 공부엔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뭐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 먹고 뭐 그런 거 먹으면서 뭐 그런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이런 삶이나 이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2개로 저는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장인어른이 바라는 삶도 어떻게 보면 이 2번째의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생각해서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는 이 둘에 대해서 뭔가 어느 한 가지가 진짜 옳고 나머진 그릇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맞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영화라서 그게 좋았어요. 모든 교육 방식을 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앞부분에는 이 벤이 이끄는 이런 교육 방식이 옳다는 그런 뉘앙스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사촌 집에 놀러 갔을 때도 걔네는 뭐 권리장전이 뭐야 하면은 나이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막 이런데도 막 그거 뭐 아닐까 이러고 얼버무리는데 훨씬 어린 나이 8살짜리 사자? 사자를 그러니까 이름이 사자인데요. 다급했어. 8살짜리 사자를 데리고 와서 사자를 부를 때도 근데 진짜 되게 존중하면서 불러요. 맞아 스위트하트였나? 스위트하트 너 맞아. 잠깐 시간 되면 여기 좀 잠깐 내려와 볼래? 이렇게 얘기해서 사자가 오는데 사자한테 권리장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자는 그걸 처음에는 약간 백과사전 외우듯이 얘기하다가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말로 권리장전이 뭔지 설명을 해봐 했더니 그 아무 말도 못했던 아니면 조금밖에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더 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뭐 대중적인 교육 방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논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또 장인 잭을 만나면 잭이 벤을 비판하잖아요. 그쵸. 자기가 렐리안한테 들었는데 뭐 렐리안의 몸에 멍이 들었고
뭐 손이 한쪽 손이 뭐 부러졌다였나? 손목을 다쳤죠. 손목을 다쳤고 도둑질을 마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음식 해방 운동? 네. 네. 그게 약간 축제처럼 가족만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음식을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훔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같은 건데, 그거를 사실 도둑질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도둑질 맞죠? 맞죠. 근데 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같이 하면 축제가 되지만 이 가족 혼자만 하면 그냥 도둑질. 자기들 맘대로 하는 축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도둑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들한테 노암 촘스키 데이라면서 그게 그거였어요. 실제 무기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선물을. 이게 나름의 논리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보면서 약간 했거든요, 사실. 약간 불편했어요, 이런 지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장인어른인 제게 말을 통해서 비판을 해주니까 이런 방식만이 또 옳은 건 아니다 라고 말해줘서 저는 그 균형 잡힌 시선이 좋았어요. 사실 이 영화가 아빠의 교육 방식을 무조건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닌 게, 아빠의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딜레마 상태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원래는 엄마인 벤과 레슬리가 그 사회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세계와 뭐랄까 절단된, 세계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인 물 같은 생각 속에만 있는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쵸? 다른 외부인들과 소통을 하지도 않고, 책을 읽으면서 교육하고, 그래서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나이키가 뭔지 모르고 아디다스가 뭔지 몰라서 대화를 잘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죠. 엄마의 그쵸. 장례식 때문에 바깥 세상에 이 가족이 탁 나가게 됐는데, 실제로 겪는 문제 속에서는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책만의 세계에서는 머물 수 없다, 생각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자본주의나 반대하는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파시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대하고, 배우는 건 계속 배우고, 흥미롭다는 말 계속 안 하면서 학교는 다니는, 그러니까 생각과 세계 사이의 균형을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엔. 그쵸. 이 영화의 서사의 큰 흐름이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면서 아토믹 씨가 말해주신 다큐 얘기도 일단 그 캡틴 판타스틱에서 만약 결말이 학교에 안 가고 그냥 다 같이 우린 아빠 좋아하면서 다 같이 그냥 숲속으로만 갔으면 전 좀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결말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아빠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안 좋다. 아빠뿐만 아니라 누구 한 명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더 울프팩이란 다큐가 있는데, 여기서는 7남매인가 6남매인가 얘네도 형제가 많은데, 얘네는 평생을 아파트 안에서 살았어요. 뉴욕 아파트 안에서. 뉴욕이면 집값도 비싸서 그러니까요. 방이 좁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살고 그 열쇠는 아빠만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건 뭐 엄마가 마트에서 사오기도 하고, 또 엄마가 엄마가 거의 교육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얘네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은 영화를 엄청 봤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 집에 가니까 수천 장의 DVD가 있었고, 얘네는 좋아하는 영화는 정말 달달
대사를 달달 외워서 서로 그 영화를 따라하고 의상도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무슨 시리얼 박스로 배트맨 옷을 만들어서 그거 입고 막 자기들끼리 비디오 찍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러겠죠? 집에서 할 일이 사실 그쵸.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첫째인가 아무튼 좀 나이가 많은 형제 한 명이 이제 탈출을 한번 해요. 그래서 걔가 나와서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뭐 어디 마트도 한번 보고 약국도 보고 얘네는 영화 속에서만 봤던 걸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머리도 엄청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무슨 아마 처음 났을 때 가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약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갔다가 얘를 조사해 보니까 평생을 자기가 아파트에서만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대요. 그 가족이. 근데 얘네는 솔직히 캡틴 판타스틱이랑 좀 다르게 아빠가 굉장히 아빠가 그렇게 교육관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이 세상이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막 방에서 술 먹고 뭐 TV만 보고 아빠는 이랬고 엄마는 오히려 약간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되게 우호적인데 아빠한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아빠한테 반항심이 생긴 거죠. 왜 우린 밖으로 나갈 수 없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결론적으로는 걔네가 밖으로 나오게 됐고 처음 바다를 가보고 그리고 약간 어떤 그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은 약간 영화 스태프라 해야 되나? 그런 일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좀 본 지 오래됐는데 지금 약간 그래서 뭔가 사회에 적응해 가고 되게 기분 좋게 끝났던 것 같긴 한데 가끔 이런 얘기를 보게 되잖아요. 뭐 종교 때문일 수도 있고 막 그냥 부모가 강압적으로 애를 뭐 완전 산속에 데려가서 살 수도 있고 종교 때문에 아니면 이 더울 푸팩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캡틴 판타스틱처럼 할 수도 있고 이게 세계가 다 다르면서도 약간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완전 애초에 맞아요. 그 초반에는 시초에는 선택권이 없었던 건데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게 좋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겠죠 아마도 다른 세상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캡틴 판타스틱 아이들이 완전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다 해야 되나? 좀 저는 그 벤의 여동생 입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계속 아이들한테 뭘 찌르고 싸우는 기술을 알려주고 그리고 무기를 굳이 뭐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자살했는지를 굳이 말을 상세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 막 그 조그만 애들이 뭐 우주 뭐를 읽고 있고 저걸 이해를 할까? 약간 애들이 똑똑한 건 맞지만 그거를 굳이 그때 해야 될까? 약간 오히려 큰 애들이 했다면 그냥 그러겠는데 완전 어릴 때부터 저걸 굳이 시켜야 됐을까 싶은 지점이 많긴 했어요. 근데 저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뭐,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어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캡틴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캡틴. 캡틴은 경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좀, 가족이 좀 작은 세계라고 볼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의 세계니까 그 모두 존중을 해야 하는데 캡틴 판타스틱은 그 뭐랄까 갈등을 겪기 전에는 뭔가 자기가 뭐 말로는 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훈계도 하고 그쵸. 또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네 훈계랑 아무튼 그런 면이 있었죠. 저는 이거를 그 장면에서도 느낀 게 렐리안이 중간에 마트에서 그런 식량 음식 해방 운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막 무기 막 활, 뭐 돌칼? 나이프? 이런 걸 주는데 아니 우리도 그냥 남들처럼 크리스마스 기념하고 이러면 안 되냐고 하니까 벤이
아니 너는 뭐 자본주의자들의 무슨 막 뭐 어떤 뭐 쓸모없는 이런 기념을 하고 싶냐? 뭐 허상을 기념하고 싶니? 노엠 촘스키가 한 일은 이런데 얘가 훨씬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네 논리로 날 설득해보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머지 다른 형제 자매 뭐 남매들도 이미 약간 팔짱을 끼고 맞아 아빠 말이 맞는데 너 한번 말해봐라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렐리안이 말을 하려다가 그냥 버스로 혼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보면서 아 이게 말로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논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애가 성인의 논리를 말로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런 분위기가 정말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좀 미국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먼저 어머니의 부재가 있죠. 그러니까 그쵸. 아예 처음부터 이 영화의 어머니 역할인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레슬리는 아파서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되게 거칠고 아이들이 다쳐도 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너가 너를 케어해야 돼. 이렇게 되게 강인한데 이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상은 약간 아이들이 울거나 다치면 이렇게 자상하게 케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느낌인데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이 가족한테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런 면모나 아니면은 미국 영화가 되게 가족을 강조하잖아요. 가족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벤이 가족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손녀 손주들이 있었음에도 자기 딸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기고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서 그런 가족주의가 엄청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적 가족주의라는 게 그렇죠. 어떤 약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엄마는 따뜻하고 아버지는 훈계하는 그런 이게 식의 제가 가족주의. 수업에서 배웠었는데 개척 시대에는 아빠의 가장의 역할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원래 살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싸워서 땅을 개척해 나가고 어머니의 역할은 집안에서 아기들을 잘 키우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이런 역할이어서 이때부터 미국에서 되게 가족을 중요시하고 그 공동체를 거의 1순위로 삼는다고 그렇게 배우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나 이런 데서도 이런 가족주의가 되게 많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맥락을 본 것 같아요. 전.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밖에 나왔을 때 어떤 한 레스토랑에 가는데 그 레스토랑의 메뉴가 밀크쉐이크, 팬케이크, 햄버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메뉴를 보고 아이들은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여기 액츄얼 푸드가 없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음식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면서 레스토랑에서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음식에서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빠가 아이들한테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스킬들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냥하는 법, 뭐 불 피우는 법, 식용식물 구분하는 법.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 현대적인 삶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 그 스킬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거의 모르죠. 모르고 있죠. 뭐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재료가 신선하고 뭐 어떤 풀을 먹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독버섯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런 걸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왜냐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지 않아서 안 배운 것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좀 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고 좀 뭐랄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주어진 옵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그쵸. 신선한 음식이나 아니면 뭐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좀 절실히 느낀 게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서였어요. 저희 친할머니랑 할머니가 열무김치를 해주신 거예요. 여름에 먹으면 딱 좋겠다. 엄청 맛있죠.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는 이 열무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열무김치 너무 맛있어요 하니까 너 이 열무가 바뀐지도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뭐 다른 지역 열무를 썼는데 파주 열무가 맛있어서 파주 열무를 썼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또 열무랑 뭐 고춧가루 이 정도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거를 안 물어봤으면 몰랐을 거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이런 걸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어디선가 배웠던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시장에 가면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걸 너무 알고 싶어요. 알려지지 않는 것들 필요 없다고 느껴지지만 알면 정말 뭐랄까 좀 더 나한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생활에서 축적되는 지혜라고 해야 돼. 몸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도 별로 살면서 없던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공감이 가요. 정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초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양초. 집에. 핸드폰 핸드폰. 라이트. 핸드폰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되고. 그렇네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솔직히 대학교도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우리가 선택해서 교양을 들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뭔가 실생활 아니면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에서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입시 전인 고등학생까지는 그게 더 심하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때는 아예.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싫어했거든요, 학교. 학교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전 그만둘라 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며칠 안 가고 선생님들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상담? 설득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냥 다시 학교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만두지 않고 상담하다가 그냥 쭉 다니게 됐지만, 그때 제가 싫었던 이유가, 그게 약간 영어 공부 때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막 성적도 뭐 그냥 잘 받고 수업도 잘 듣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무슨 영화를 보거나 인터뷰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수업 때 그냥 들어가면 맨날 뭐 1학년 때 배운 문법 다시 3학년 때 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그 시험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 비슷한 패턴만 배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게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그때 좀 강해서 그래서 학교를 굉장히 싫어했죠. 저도 막 그런 거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나는데 1형식, 뭐 2형식, 3형식 뭐 해서 뭐 목적어 주술, 이거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막 이런 거 뭐 알아들었으면 됐지 굳이 저렇게 그쵸. 따져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영어를 해도 영어를 할 줄 알아도 그런 1형식, 2형식 동사 뭐 보어 이런 단어를 그런 용어를 맞아요. 모르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교육 방식이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건. 저희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코너 자유 코너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배 씨가 처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데서 네. 느꼈던 아쉬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삶을 어떻게 배워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하신 뭐 영어 교육 그런 것도 저는 공감이 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기술 과정을 좀 경시한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쵸. 중학교 정말. 때까지만 배웠는데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요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저는 거의 할 줄 모르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공부할 때 주요 과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정말 이 영화에서는
이거 위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게 참 좋다고 느꼈어요, 저는. 저는 위주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뭐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학 그런 지식 뭐랄까 문학 뭐라 그래야 되지? 지식들 그런 걸 가르치는 학문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실용적인 지식도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걸 모두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학문적인 거에만 치중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흥미롭다는 말을 쓰지 마에서도 느꼈듯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쓰게 하는 모습도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럴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그냥 주로 일기 쓰거나 아니면 대학 와서 아까 말했듯이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혼자 감상문 쓰면서 이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뭐랄까 각자 자아가 생겼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지 않아요? 뭔가 그쵸? 일기를 시작하는 게 거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게 좀 맞아. 시작 시점 같은데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는 사실 되게 공립학교인데 교육 방식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토론 수업이 많았고 좀 완벽하지 않은 생각이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그런 기조였고 또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했어요. 아, 수업을 진짜요? 준비해서 문학 작품이면은 뭐 시라든지 아니면 단편 소설을 같이 연구해서 팀이 그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좋다. 해와서. 그러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알려주는 것만 받아서 삼키는 그런 수업이 아니어서 좋았고 이게 근데 호불호가 있었던 게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이런 수업을 고3 때까지 했거든요. 근데 고3 때는 거의 기출문제를 풀거나 자습을 주는 게 보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 학교는 고3 때도 토론 수업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해서 제가 대학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국어 시간이면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뭐 밑줄 치세요 하면서 뭐 시 하면 이거의 동그라미 이거의 뭐 세모 하면서 화자는 누구고 맞아. 뭐 이 화자의 심정은 어떻고 뭐 이 표현은 뭐 시적 뭐더라 시적 허용이고 막 이런 걸 외우고 그쵸. 저는 일기를 6학년 때 그러니까 진짜 쓰고 싶어서 쓰는 일기 있잖아. 방학 숙제 그게 일기 말고 중요하죠. 맞아요. 진정한 그게 일기는 중요하잖아요. 쓰고 싶어서 맞아. 쓰는 일기. 그때 약간 저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게 좀 닭구가 약간 유행이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만들고 꾸미고 이걸 좋아해서 그때 그냥 이렇게 도화지인가 아무튼 그런 종이 사서 만들었어요. 좀 얇은 책을, 얇은 다이어리를.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도 쓰다가 대학 와서는 손으로 쓰는 건 잘 안 썼고 근데 아무튼 저는 뭔가 약간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때 학교 가기 싫었을 때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고2 때였거든요. 그때가 학교 가기 싫어서 공부도 진짜 많이 안 했어요.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컴퓨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덕질을 되게 많이 했죠. 항상 하고 있었지만 그때 좀 폭발적으로 많이 했고 노래 많이 듣고 영화를 좋아하게 된 시기도 그때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지금의 저가 된 시기가 그건 것 같네요. 17이 아니라 18살. 저도 고1 때 데미안 오. 아프락시스. 데미안을 읽고 좀 시작됐던 것 같았어요. 저도 뭐 첫 일기를 쓰는 거는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 시험 전날에 중3 때 딱 뭐 일기 내용 별거 없었어요. 뭐, 떨린다? 뭐 떨린다. 내일 잘 보자 시험 막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작하고 저는 저한테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때 아마 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주변에 잘난 친구들이 많았고 외고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잘난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공부만 잘했다면 얘네는 공부도 잘하고 뭐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되게 열등감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태어나서 처음 좀 느껴봤고 또 이때 중학교나 이런 때도 많이 돌이켜보면서 야 그때 이래서 우울했지 뭐 이래서 싫었었지 뭐 앞으로는 뭐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교육하면 중요한 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진짜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이 벤의 아이들에게 부족했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근데 제가 요즘 듣기로는 요즘은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다고. 아이들이 다 학원에 다른데. 그래요? 완전 애기들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완전 애기들밖에 못 봤어요.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 진짜 학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들려면 학원을 가야 된대요. 어머. 전 이 말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게요. 그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이란 영화에서도 보셨나요, 두 분?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도 이제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건데 거기서도 나온 게 어떤 그 주인공 여자애는 약간 집이 가난한데 딴 애들은 그냥 다 영어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가 되니까 자기도 영어학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학원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들 사귀려고 만나려고. 근데 저도 약간 처음 학원 다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학원 다녔을 때 중1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초6에서 중1? 그때 약간 친구들이 갑자기 쫙 학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예 걔네랑 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단 그냥 나도 같이 다니고 싶다 약간 이 생각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학원 다니면 안 돼 해서 학원 다녔다가 한 1년 다녔나? 그러고 그만두긴 했는데 요새는 그쵸 학원 애들 많이 학원 진짜 많이 다니죠. 저는 외고 입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주로가 그 외고를 준비하는 학원이 있고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지역 아이들이 외고를 많이 준비를 했고 저는 그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중학생들인데 학교 가면 이미 아는 친구들이고 같이 자연스럽게 학원도 오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귈 노력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저는 혼자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말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걔네 입장에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그때는 좀 수줍고 이래서 말을 못 걸겠고 1대1이면 몰라도 이미 무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막 얘들아 나도 같이 밥을 먹게 해줄래? 막 이럴 수 없잖아요. 혹시 원정 씨 의기소침하고 귀여웠나요? 귀엽진 않았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그때 막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해서 입에 담내 나고 막 웃으며 말하지만 그 당시엔 되게 슬펐던 이런 추억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학원을 2번 다녔는데 그때 중1 때랑 중3 때 저는 과고 입시를 했어요. 떨어졌지만 과고 입시를 했는데 과고 입시 좀 학원이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밑에 층은 이렇게 건물 하나에 좀 아래층은 약간 내신이랑 뭐 외고나 그런 상상고 약간 이런 특목고 하는 데가 있었고 맨 꼭대기에는 약간 과학 중점 해서 거기에 과학고 반이 있고 올림피아드 하고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과학고 준비 반에 저만 여자였고 아는 애가 아무도 없고 걔네끼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막 영재원 다니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난 심지어 또 여자애니까 걔네랑 말도 잘 못하고 그쵸. 있었고 걔네가 다가오지도 않고 약간 내외가 있었죠. 그래서 되게 심심했는데 좀 되게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그 새벽까지 자습을 했어요. 불법이었는데 그 당시 불법이었는데 새벽까지 자습을 했는데 그때 자습할 때는 약간 밑에 층에 그런 그 외고랑 그 반 애들이랑 같이 자습을 했거든요. 큰 교실에서. 근데
제 앞에 자주 앉았던 애가 그냥 어느 날 말을 걸었어요. 제가 맨날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 모르는 학교 애들. 그러니까 제 집이랑은 조금 떨어진 데라 학교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냥 쉬면은 잠깐 핸드폰 봤다가 그냥 뭐 책 봤다가 약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가 뒤를 딱 돌더니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톡톡 치더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러는 거예요. 되게 귀여워. 퉁명스럽게. 귀엽다. 근데 그 뒤로는 약간 조금씩 말하고 막 과자 같은 거 저한테 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친구였어요. 자습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그럼 친해졌어요? 연락은 안 했어요. 왜냐면 걔는 핸드폰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각자 입시하고 이러니까 뭐 학원도 나오는 날이 달라졌고 번호도 이제 그러니까 연락은 못하죠. 잘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고마움 안 잊혀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배 씨는 학원에서 친구들 안 만났나요? 저는 근데 사실 학원을 항상 친구랑 같이 다녔어요. 제가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거의 학원 다 같이 다니면서 막 옆자리 앉고 버스 같은 동네 친구라서 버스에서도 막 전에도 같이 뭐 맞아요. 버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학원차에서 음악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랬죠. 그리고 막 쉬는 시간에도 계속 엄청 장난쳐서 선생님이 너네 장난치는 거 너네가 CCTV로 봐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되게 좀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둘이서는 정말 행복했던 재밌었겠네요. 맞아요. 근데 고3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논술학원이랑 국어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때는 거의 친구 없이 혼자 있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그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 얘기가 뭐 또래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 친구나 그 친구의 사고방식이나 뭐 가치관이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많이 봐야지 좀 시각이 넓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아이들도 그렇듯이 이렇게만 살아가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저렇게 게임만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뭐 학교 공부 관심 없고 막 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아예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해도 한 곳에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홈스쿨링을 끝내고 학교에 가니까 이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던. 뭔가 격렬한 토론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과도 맨날 맞아요.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 근데 약간 걱정도 됐어요. 솔직히 애들이 적응을 할까? 그러니까 이 캐시 가족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한테 적응을 하고 또 걔네가 얘네를 신기하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좀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어쨌든 너무 다른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은 뭐 사자나 나이처럼 더 어린 애들은 솔직히 그 나이에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랬을 때 어린애들은 더 약간 어릴 때 더 심하잖아요. 약간 나랑 다른 거 되게 맞아. 쟤 왜 저래? 배척하고. 막 약간 이러면서 쟤랑 놀지 마 이러거나 약간 그런 게 심하니까 좀 걱정도 한편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과외를 그러니까 영어 과외를 받을 때 고등학생 때 그때 선생님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걔가 되게 똑똑했어요. 그 초등학생 뭐 한 3, 4학년에 막 그런 베르나르 소설 읽고 오. 책도 많이 읽고 되게 똑똑하고 저도 이제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걔랑도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얘가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고 이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느꼈겠죠. 아마 애들이랑. 그렇게 되니까 좀 학교 가는 게 싫다고 막 애들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답답하고 거기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아마 대안학교로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지금 잘 지내려나 모르 몇 살이지? 지금 거의 대학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이거나 그래서 막 근데 그때 걔가 막 그래서 학교 외에
그런 교육을 선생님이 좀 시키시려고 그런 뭐 다른 기자단 같은 건가? 어린이 기자단? 아니면 무슨 과학 실험하고 이런 데 좀 알아보셔서 거기 가서는 애가 되게 좋아했대요. 다행이다. 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약간 충족을 시키면서 글도 많이 쓰고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이랑 연락한 지 좀 오래돼서. 팬의 아이들도 갑자기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발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맞아요. 만났기를 바라면서 뭐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은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베씨? 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고 계속 찾아볼 것 같은 게 뱀처럼 제가 생각에 갇히는 게 너무 싫어서예요. 뭔가 저도 좀 주장이 강한 편인데 제가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고개를 안 끄덕이는 사람이라서 우두커니 있죠. 하고 좀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좀 제 생각만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각 밖에 세계도 있고 그래서 벤처럼 벤이 처음에 갈등을 겪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는 걸 상당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와 열려 있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항상 세계랑 생각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영화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신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 신념을 주장하고 싶은데 남들 눈치만 보느라고 전혀 내 신념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혹은 아예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내 신념만 추구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어요. 눈 뜨고 귀 열고. 눈 뜨고 귀 열고 왜 흥미로운지 말하고. 저는 약간 베시랑 비슷한 의견이면서도 저는 그 벤의 여동생인 하퍼 입장에서 아까도 좀 봤다 했는데 그래서 전 좀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니고 뭐 하고 그냥 마트 가서 뭐 사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이해를 못하고 벤처럼 사는 사람들은 벤이 무조건 옳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을 위한 영화관이란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이 코너는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떻게 상영하고 싶은지를 각자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봄에 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햇빛 아래 있는 좀 밝고 건강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또 자연의 싱그러움도 자주 보여줘서, 그래서 봄에 약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어떤 식으로 언제 이때 열린다 했죠? 네? 여름에 열린다. 지금 하고 지금 있어요. 하고 있죠. 봄은 아니지만 저는 봄에 이 영화를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험 끝나고 그 공허한 시간에 이 영화를 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면서 내가 왜 배우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시켜서 하는 건 아닌지, 왜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뭐 우리도 포함하고 어른도 다 포함하지만 그런 또 특히 어린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읽으라는 뭐 추천 도서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책 그냥 읽어보고 이런 거. 맞아. 저는 아까도 여름 숲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숲에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 나온 옷 같은 거 같이 입고 막 뭐 화관을 만들어서 쓰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사람을 좀 특정하자면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도심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 사는 거에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보면 뭔가 저런 사람도 있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믹 씨 말 들으니까 캠핑장에서 캠핑장 다 같이 음식 먹으면서 너무 좀 좋아요. 건강한 음식 해먹으면 맞아요. 파주 열무 파주열무랑 고랭지 채소. 아니 저 예전에 배 씨랑 또 연씨 사람들이랑 네. 같이 먹으면서 보는 영화 음식영화제, 서울 음식영화제.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본다는 게 그건 실내였지만 이거는 실외에서 보면 같이 카레를 야채를 카레. 듬뿍 넣은 카레 카레를 먹으면서 버섯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름 MT 글로 가자 하면 안 될까요? 여름 말고 여름 아니고 여름 너무 덥고 시원할 때 시원할 때 시원할 때 우리 가기 전에 빈티지 샵에서 옷을 좋다. 사는 거. 오 좋다. 새 옷 말고 재밌을 것 환경을 같아요. 생각해서 빈티지 옷을 사고 같이 영화를 봅시다. 일회용 쓰지 않고 뭐 맞아요. 이런 거. 정말 물병을 가져오고. 정말 좋다. 텀블러 챙기고 하나씩. 갑자기 신나졌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녹음 다들 어떠셨나요? 되게 긴장됐어요. 저는 오랜만이어서 그쵸. 그런가. 한 달 만이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너무 좋았어요.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오늘 배씨 유난히 좀 신나 보이긴 했어요. 저는 아까 얘기는 못했는데 아토믹 씨랑 오면서 마주쳐서 얘기했던 맞아요. 건데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영화 속 약간 아저씨상이 있는데 3대 아저씨가 있대요. 저 알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온 비고 모텐슨이랑 그리고 그 뭐지? 미알 코라스의 선택? 안 봤어요. 에 나온 그분. 이름은 얼굴만 생각나.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네. 멋있는 3대 미국 아저씨는 미국 아저씨. 캡틴 판타스틱의 비고 모텐슨 아저씨랑 아라곤. 저는 데몰리션의 제이크 질렌 아저씨도 너무 멋졌고 마지막으로 러덜리스의 빌리 크루더 아저씨 나 20세기도 나오시는 이분들이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다 속으로 되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인물들인데 되게 세상 물정을 잘 알고 풍파도 많이 겪고 그래서인지 좀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굉장히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의 신념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전 원래 아라곤을 정말 좋아해서. 아라곤. 근데 정말 같은 인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맞아요. 정도로 처음엔 몰랐었어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